5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최고치인 5.4%까지 치솟았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로 끝나는 유류세 30% 인하를 연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아가 북미 시장에서 고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주력 모델인 스포티지와 전기차 EV6의 흥행 덕분으로 올해 사상 최대 실적 달성도 기대됩니다. MZ세대를 중심으로 고급 소주 열풍이 불면서 유통업체들이 주류 시장에 대거 뛰어들고 있습니다. 주류는 1인당 평균 매입액이 높고 다품목 구매 성향이 강해 매출 증대 효과가 크다는 분석입니다.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관련 기술을 가진 기업들의 투자를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기존 사업과 시너지를 내면서도 투자 수익까지 덤으로 얻을 수 있어 일석이조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3일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먼저 증시 상황부터 진단합니다. 증시프리즘 김종학 기자와 함께합니다. 김 기자, 코스피가 2,600선 후반까지 올라섰네요. 네,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시장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긴축이 예상보다 약해질 수 있다는 기대 속에 오늘 전반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예. 네,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0.44% 오른 2,670선, 코스닥은 강보합권인 891선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간밤에 레이 얼브레이너드 연방준비제도 부의장이 매파적인 발언을 하긴 했지만 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미국 내 고용 지표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나쁜 소식이 나오다 보니까 고용이 나빠지면서 오히려 인플레 압력을 줄일 수 있겠다라는 기대가 시장에 조금 더 낙관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예. 여기에다 미국의 압박에도 꿈쩍하지 않았던 오펙 플러스가 증산 확대에 합의를 하면서 시장이 안도하는 모양새를 오늘 연출을 했는데요. 이 영향으로 달러화 강세도 지금 진정 국면인데 이로 인해서 한국 시장 내에서 외국인의 수급이 다소나마 살아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외국인 자금도 매수를 재개하면서 카카오가 장중에 3%, 삼성전자 등 이른바 국민주 주가가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기관 자금까지 동반 매수가 이어지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해서 LG화학, 셀트리온 등이 장중에 1에서 2% 아주 좋은 흐름을 오늘 보였습니다. 예. 이 주식시장은 진정되는 느낌인데 종잡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환율입니다.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지금 어제 하루 만에 15원 가까이 튀어오르더니 오늘은 또 10원 가까이 내렸습니다. 왜 이런 겁니까? 월말과 월초 사이에 있었던 여러 가지 변수들을 지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전해드린 대로 오늘 밤에 앞서 간밤에 미국에서 중요한 결정이 있었잖아요. 예. 석유 수출국 기구와 러시아 등 비오펙 협의체 이 오펙 플러스가 비정례 회의를 열어서 석유 증산의 속도를 내겠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7월에서 8월 사이에 하루 생산량을 64만 8천만 배럴까지 늘리겠다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 기존 증산 규모인 43만 배럴의 50%를 더 늘린 규모입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기준으로 올해 초부터 배럴당 $100를 돌파했던 원유 가격을 진정시킬 수 있는 재료다라고 지금 시장에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내용이 공개된 이후 미국 달러 인덱스는 102포인트 선에서 주춤한 흐름을 보이면서 101선으로 안정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까지만 해도 국내에서 달러 수요가 몰리면서 급등했었던 원달러 환율, 달러 대비 원화 환율도 진정을 찾아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국내에서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지난달에 무역 수지가 2달째 적자 행진을 이어가는 데다가 또 월말에 수입업체들의 달러 수요, 결제 수요가 몰리면서 일시적으로 올랐던 환율이 지금 가라앉는 흐름입니다. 예. 중요한 건 앞으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어떻게 흘러갈 거냐 이런 방향성일 텐데 금융시장의 전망으로는 1,200원 밑으로 떨어지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금융투자업계 전망을 보면 환율 저점은 1월에 1,187원까지 떨어졌었는데 과거 우리나라의 환율 여러 가지 변동 기록들을 봤을 때 많이 올라도 1,320원 선까지 오른 뒤에 그 밑에서 오르내릴 수 있겠다 정도의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유가 관련해서는 간밤에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도 있었지만 유가 관련해서는 오펙 플러스 증산 합의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급한 불은 좀 끈 셈이죠. 상당히 서구권 국가, 미국을 중심으로 한 나라들에서 여러 가지 압박이 있었고 그동안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결정이 간밤에 나왔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인 오펙과 러시아를 포함한 비오펙 이런 산유국 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증산할 여력이 있는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쿠웨이트 등으로 좁혀집니다. 이 나라들이 이번에 증산을 하겠다라고 합의한 것에 상당한 의미가 있는데 예. 왜냐하면 미국과 한동안 관계가 나빴었던 사우디가 이번 결정에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있습니다. 그동안에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금지하거나 추진하고 있는 서방 국가들이 이 산유국들에게 지속해서 여러 가지 증산 압박들을 했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입장이 이번에 180도 바뀐 겁니다. 예. 배럴당 지금 원유가 120달러를 앞둔 상황에서 인플레 압력을 완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미국 입장에서는 아주 긍정적인 요인이고요. 또 뉴욕타임스 등에서 지금 보도가 나오는 걸 보면 11월 선거를 앞둔 바이든이 사우디 방문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정학적인 면에서도 미국과 사우디의 관계 개선으로 인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의 실마리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 아주 긍정적인 재료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 문제는 하루 20만 배럴 더 늘리는 수준으로는 좀 한계가 있을 거다 이런 부분 때문입니다. 일단 뭐 전쟁 이후에 러시아 생산량이 줄어든 게 거의 하루에 한 100만 배럴이 넘는다라고 하는 데다가 때마침 이제 중국도 지금 봉쇄가 풀리고 있고 또 조금 있으면 이제 휴가철이잖아요. 이동량이 또 많아지게 되면은 이게 물가가 이래서 좀 진정이 될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당장 다음 주에 미국에서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를 공개를 한다면서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다음 주에 공개가 됩니다. 바로 딱 일주일 뒤인 6월 10일 밤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공개됩니다. 시장 예상으로는 지금 지난달 그 발표에 비해서 약간 정점을 지나면서 둔화되는 흐름이 나타날 거다라는 기대를 아주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월가 예상치로 보면은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가 8.1%, 근원 소비자 물가는 6% 정도로 예상을 하면서 전월보다는 0.2%포인트씩 내려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5월 말에 파월 연준 의장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만나면서 미국이 굉장히 물가 잡기에 지금 혈안이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다음 주에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폭에 따라서 이 긴축의 속도가 조금 더 늦춰질 수 있을지 이런 가늠해 볼 수 있는 이벤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6월 이후에 또 시장의 향방도 여기에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날들 이벤트들을 보면 우리 시장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10일에 있는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정기 변경이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예. 종목들을 보면 하나투어와 FNF, 메리츠화재 등 7개 종목이 코스피 200에 들어가고 위즈익 스튜디오, 골프존, 다날 등 12개 종목이 코스닥 150에 새로 편입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증시 프리즘 김종학 기자였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3년 9개월 만에 최고치로 치솟으며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5%대 위로 올라섰습니다. 앞서 증시 프리즘에서도 전해드린 이 기름값 상승 때문인데 정부가 유류세 인하 카드를 또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경유 45%, 밀가루 26%, 치킨 11%, 전기가스 수도 10%. 지난달 소비자 물가 오름세입니다. 기름값부터 먹거리, 공공요금까지 안 오른 게 없습니다. 전반적으로는 1년 전보다 5.4%나 오른 건데 5%대 물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처음입니다. 체감 물가는 더 올랐습니다.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는 6.7%나 뛰어 2008년 7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통계청과 한국은행 모두 이러한 5%가 넘는 고물가 상황이 적어도 7월까지는 이어질 것이라 내다보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 상승, 국제 곡물 가격 상승,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 대외적 물가 상승 요인들이 완화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다음 달에도 상당폭 오름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삐 풀린 물가에 다급해진 정부는 수익 관세 인하, 부가가치세 면제와 같은 민생 안정 대책이 실제 소비자 가격 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등의 후속 절차를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말로 끝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한 차례 더 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이미 리터당 2,000원대를 돌파한 휘발유와 경유값이 하반기에도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물가 요인인 대외 변수가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데다 내부적으로도 2차 추경 집행과 거리두기 해제가 물가를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은 앞으로도 고민입니다.
6월에서 7월 사이에 최악의 상황이면 6%도 넘을 가능성은 있어요. 저성장은 맞는데 스태그플레이션 성장률이 마이너스까지 나와야 되거든요. 스태그플레이션의 가능성은 높아졌지만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성장률마저 2%대 중후반으로 낮춰 잡을 전망. 정부가 저성장 고물가를 공식 인정할 경우 경기 침체 속에 물가까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공포도 더 커질 것이란 우려입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네, 기아가 지난해 사명을 기아차에서 기아로 바꾼 것 기억하실 겁니다. 이 리브랜딩 1년이 지난 지금 기아는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미국 시장에서도 판매 질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아의 이유 있는 변신, 산업부 신재근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신 기자, 벌써 시간이 빠릅니다. 기아가 기아차로 사명을 변경한 지 벌써 1년이 지났는데 이게 단순히 사명만 변경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지난해 4월 기존 사명인 기아자동차에서 자동차를 뺀 기아로 이름을 바꿨고 네. 로고도 같이 바꿨습니다. 일단 사명에서 기아로 이렇게 바꾼 거는 기존의 내연기관 중심의 완성차 제조업체에서 미래차 중심의 미래 모빌리티 기업으로 발돋움하게 뜨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이 사명뿐만 아니라 로고도 같이 바꿨는데요. 예. 당시 새로운 로고가 좀 어색하다는 평가가 좀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좀 괜찮다는 사람들이 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뭐 사명 변경 효과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리브랜딩 이후 특히 미국 시장에서 반응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성과 보고서 같은 걸 보면은 미국에서 정말 잘 팔리던데요. 일단 미국 시장은 유럽과 더불어서 세계 최대의 자동차 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예. 이 미국 시장에서의 성과가 곧 우리 자동차 업체의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이 미국에서 잘 팔리는 차는 기아차는 스포티지와 텔룰라이드와 같은 SUV입니다. 특히 올해 2월에 내놓은 5세대 스포티지가 미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2월부터 5월까지 불과 넉 달간 이 3만 대가 넘게 팔렸습니다. 이 마찬가지로 SUV인 현대차 팰리세이드도 잘 팔리는 자동차 중에 하나입니다. 예. 미국에서 1월에서 5월까지 3만 6천 대가 팔렸으니까 이 단순 평균으로 내보면은 스포티지가 더 많이 팔리는 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는 오프로드 레저 활동을 즐기는 미국 소비자들의 눈높이를 반영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실제 5세대 스포티지는 미국 시장에 특화된 오프로드 전용 트림, 이 X 프로를 추가했습니다. 예, 뭐 미국인들의 SUV 선호도가 높은 만큼 전략을 잘 짰다 이런 생각이 들고 SUV도 그렇지만 지난해 또 야심차게 내놨잖아요. 전기차 EV6도 잘 팔리던데요. 네, 기아가 미국 시장에서 다른 대접을 받게 된 건 지난해 8월 출시된 전기차 EV6 때문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예. EV6 효과로 기아는 1분기에만 8,000대가 넘는 전기차를 판매했습니다. 지난달 기아 EV6는 미국에서 2,000대 넘게 팔리면서 현대차 아이오닉 5 판매량을 앞지르기도 했습니다. 넓은 실내 공간은 물론 차량 외부로 일반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V2L 기능과 이 초급속 충전 시스템 등이 미국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EV6는 미국의 북미 올해의 차에 선정됐고 유럽 올해의 차로도 뽑혔습니다. 네, 뭐 지금 이런 성과를 내고 있어서인지 아까 실적에 대한 멘트를 제가 짧게 했지만 사상 최대라는 수식어가 여기저기 붙고 있습니다. 실적은 어떤가요? 일단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이 아직까지 완전하게 해소되지 않아서 이 차량 판매가 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아는 지난해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했고 예. 올해 1분기에도 분기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이 차량 출고가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이 SUV 같은 수익성이 높은 차량 위주로 출고를 하면서 수익성을 방어했습니다. 또 기아는 전기차 판매로 지금 5%대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네. 테슬라를 제외한 경쟁사들이 아직까지 이 전기차로 돈을 벌지 못하고 있는 걸 감안하면 그래도 빠른 속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증권가에서는 올해 기아가 또다시 사상 최대 실적을 낼 것으로 예상합니다. 증권사들은 기아가 올해 6조 5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서 30% 높아진 수준입니다. 이 완성차 업체 대부분이 출고 지연을 겪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좀 예. 이례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또 실적이 이렇게 뒷받침되다 보니까 기아의 주가는 지금 대형주가 대부분 하락하는 상황에서도 방어를 해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기아가 사명만 바꾼 게 아니라 제대로 모빌리티 기업으로 변신을 꾀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앞으로 이 모빌리티 분야 중에 어떤 분야들을 강화하게 될까요? 기아는 미래 모빌리티의 두 축으로 이 전기차와 PBV 공략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네. 기아는 2030년 120만 대의 전기차를 판매하겠다는 계획을 세웠고요.
또 내년 대형 전기차 EV9을 비롯해서 2027년까지 매년 2종 이상의 전기차를 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목적 기반 모빌리티, 이 PBV도 기아에 빼놓을 수 없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예. 이 PBV는 사용 목적에 초점을 둬서 맞춤 생산한 차량입니다. 차박 캠핑에 특화된 PBV 차량이나 물류 배송 업무에 특화된 차량이 대표적입니다. 기아는 이번 주 택시 업무에 특화된 니로 플러스를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기아는 2023년부터 매년 전용 PBV 차량을 출시해서 2030년엔 PBV 시장 세계 1등 업체가 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자동차 업계에선 2030년 PBV 시장이 전체 자동차 시장의 이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쓰임새가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모빌리티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기아의 질주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산업부 신재근 기자였습니다. 네, 바야흐로 ETF 전성시대가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증시가 한바탕 조정을 받은 이후 그 인기가 더 뜨거워지고 있는데 최근 ETF를 운영하는 자산운용 업계에 새로운 돌풍을 예고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ETF의 대가로 알려진 한국투자신탁운용의 배재규 대표입니다. 이 대대적인 조직 개편과 함께 강력한 변화를 예고했다고 하는데 증권부 배성재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배 기자, 이 배재규 대표 어떤 인물입니까? 한국 ETF의 대부로도 불리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ETF가 들어온 게 거의 20년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1세대 ETF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 중에 한 명이고요. 올해 2월에 한국투자신탁운용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삼성자산운용에 있다가 올해 2월에 자리를 옮겼는데 이번에 조직 개편을 했는데 이게 이제 첫 번째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ETF를 처음 들여온 사람이 하는 첫 번째 조직 개편, 목적이 좀 궁금해집니다. 디지털 사업부를 만든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디지털로 어떤 투자자들의 불편사항을 해결을 하겠다는 겁니다. 처음에 ETF가 등장을 한 것도 어떤 기존의 펀드들은 어떤 곳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ETF는 그것이 어떤 투자하는 품목 같은 것들이 공개가 되고 또 매수와 매도가 자유롭다 보니까 어떤 각광을 받아왔었던 것인데 이러한 점들을 이제 개선을 하고 하다 보니까 ETF가 계속해서 각광을 받아왔지만 지금 시간이 20년 흘러나서 보니까 아직도 좀 불편한 점이 더 생겼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디지털로 좀 해결을 해보겠다고 하는 것이고 김찬영 한국투자신탁운용 디지털 ETF 마케팅 본부장 인터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은 어떤 ETF가 앞으로 수익률이 좋을까? 그래서 하나를 고르고 있으시지만 이게 점점 내가 투자했던 것들의 실패 이유도 자연스럽게 어딘가에서 이제 뭐 알게 되고 어떻게 투자를 섞었을 때가 가장 더 효율적인지도 알게 되고 그래서 훨씬 더 불편함이 줄어든 채로 ETF 투자를 계속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고 네, 그러니까 투자자들한테 ETF 운용 실적까지도 좀 적극적으로 피드백하겠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번 개편으로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ETF 상품 전략 이런 것도 좀 있을까요? 어떤 단기간의 고수익을 노리는 상품보다는 최근의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변동성이 적은 상품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 또한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소개해야 될 상품들은 아무래도 이제 뭐 주식이면 채권을 좀 더 섞어서 그리고 주식 채권이 섞였으면 약간 대체 투자를 섞어서 등락의 폭이 좀 적은 상품을 투자를 해서 손실 확률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좀 상품을 출시도 하고 소개를 해야겠다는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연금 시장 공략을 위한 상품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변동성이나 비용 등을 좀 낮추는 그런 상품들을 준비하고 투자를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나아가서 지금 상품명이 ETF 상품명이 킨덱스입니다. 근데 이 ETF 브랜드명 또한 하반기 내로 바꾸는 것이 확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반기에 새로운 이름을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조직 개편과 함께 대규모 재단장 채비를 지금 마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또 투자자의 입장에서 이를 통해서 관측할 수 있는 어떤 ETF 업계의 변화는 앞으로 나올 ETF 상품들이 점차 순수 주식형이나 아니면은 어떤 테마형 상품이 아닌 대체 투자 같은 다른 자산들과 섞인 혼합 상품이 많아질 거라는 어떤 관측이 가능합니다. 또 수익이 적더라도 어떤 손실 확률을 낮출 수 있고 또 변동성이 적은 상품들을 앞으로 어떤 ETF 시장 업계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을 거라는 어떤 그런 점들을 유념하셔야겠습니다. 강력한 체질 개선을 예고한 건데
한투운용이 지금 ETF 시장에서 한 몇 위 정도 나올까요? 지금 뭐 운용사들 순위가 어떻게 됩니까? 한투운용은 4위입니다. 삼성자산운용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배재규 대표가 어떤 선구자 역할을 하면서 부동의 1위 자리를 차지를 해왔습니다. 표를 가져왔는데요. 삼성자산운용이 약 31조 원, 31조 원 정도, 죄송합니다. 31억 원 정도가 되고, 예. 네, 이거 다음에 이제 주식형 ETF 부분을 한번 볼 수가 있는데요. 숫자를 보시다시피 이제 삼성자산운용을 미래에셋자산운용이 거의 다 따라잡았습니다. 약간의 균열이 보이는 것이 바로 이 주식형 ETF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점인데, 주식형 ETF에서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삼성을 따라잡아 이미 추월을 했습니다. 이게 예. 올해 3월 일인데요. 아무래도 이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주식형 ETF, 그러니까 해외 주식들을 많이 담는 상품들을 아무래도 많이 담으면서 예. 이 좀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지 않았는가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뒤쪽으로 보시면은 KB와 한국투자, 키움투자 이렇게 운용사들이 뒤이어서 이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체로 따지면은 74조 원 가량이 되는데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2021년 6월 3일, 1년 전 ETF의 이 순자산 총액이 얼마가 되는지를 알아왔습니다. 예. 61조 2,300억 원입니다. 정확히 오늘과 비교를 했을 때 22%가 늘어난 아주 급증한 수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누가 지금 앞으로 계속 커지고 있는 이 파이를 잠식해 갈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시장 판도도 크게 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4위인 한투운용이 얼마나 성장할지 우리가 좀 지켜봐야겠고, 그러면 다른 운용사들도 좀 변화가 감지되는 게 있나요? 뭐 보시다시피 삼성자산운용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두 곳을 제외하고 3위 자리를 두고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예. 아무래도 이 7월에 있는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이것이 아무래도 가장 큰 지금 ETF 업계의 화두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디폴트 옵션이 시행이 되면 타겟 데이트 펀드, 그러니까 TDF도 아마 같이 대상에 포함이 되면서 시장이 이 TDF 관련된 시장이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 TDF를 기반으로 하는 ETF들이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지금 예고를 하고 있고, 삼성과 한화, 키움 등이 이 어떤 이러한 상품들을 이달 말에 출격을 앞두고 있는데요. 앞서 보셨다시피 한국투자증 이 신탁운용 또한 연금 시장을 계속해서 공략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퇴직연금 시장, 어떤 퇴직연금을 통한 ETF, 이런 ETF 업계 내에서 퇴직연금을 통한 ETF의 이 파이도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자산운용사들의 이 어떤 TDF를 통한 ETF의 이 각축전 또한 좀 지켜보면서 어느 운용사를 투자를 할까, 어느 상품을 고를까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증권부 배성재 기자였습니다. 숭고한 희생 정신에 보답하기 위해 주택업체들이 낡은 주택을 보수해주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있었던 거고, 또 미래도 또 이분들 때문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적극적으로다가 이 일이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 2030 세대가 주류 시장의 판을 흔들고 있습니다. 한정판 소주를 구입하기 위한 이른바 오픈런 행렬까지 등장했습니다. 전효성 기자의 리포트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부산의 한 팝업 스토어 앞으로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이른바 박재범 소주로 불리는 원소주가 일주일간 한정 판매된다는 소식에 인파가 몰린 겁니다. 전통주인 해당 제품은 일반 소주에 비해 가격이 몇 배는 비싸지만 입소문을 타며 젊은 층 사이에서 인기몰이 중입니다. 유명세 때문에 꼭 한번 먹어보고 싶어서 일찍부터 줄 서게 됐어요. 12시에 와가지고 줄 서 있었어요. 이처럼 2030 세대는 최근 주류 시장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실제 한 유통업체 조사에 따르면 올해 2030의 위스키 매출은 지난해보다 71%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와인 역시 매출액의 절반가량을 2030 세대가 차지할 만큼 젊은 층 사이에서 인기 주종입니다. 코로나 시기 집에서 술을 마시는 홈술 문화가 퍼진 게 이 같은 변화를 이끈 것으로 풀이됩니다. 와인을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집에 혼자 있을 때 여자 혼자 소주 먹으면 처량해 보여가지고 와인을 먹었어요. 맛있는 거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확실히 다른 기존의 술보다는 향이 더 첨가되어 있고 과일향, 과일 맛이나 이런 게 나니. 이 같은 분위기가 확산되자 유통업계는 젊은 세대를 노린 주류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접근성이 높은 편의점에서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곳은 주류 전문 편의점 매장입니다. 이곳에서는 지난해 가성비 와인으로 불리며 품절 대란을 일으켰던 제품부터 보드카와 위스키 등 다양한 주류 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해당 매장은 지난 4월 일반 매장에서 주류 전문 매장으로 탈바꿈한 뒤 집객률과 고객 단가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그래도 와인만 사가시기보다는 와인하고 안주를 같이 겸비해서 가져가시니까 객단가도 어느 정도는 좀 오르기도 했고 고객들 만족도도 좋고. 또한 편의점 업체들은 단독 주류 상품을 선보이는 방식으로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단독 출시 상품은 편의점 고객 발걸음을 독점할 수 있다 보니 업체 간 경쟁이 가장 치열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고객들이 이제 워낙 그 수요층이 커지고 파이가 커지니 차별화를 통해서 이제 브랜드 경쟁력을 이제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색 주류라든가 아니면 관련 마케팅 강화 같은 것들이 따라오는 거죠. 2030 세대의 달라진 입맛이 주류, 유통업계의 패러다임을 바꿔놓고 있는 가운데 이번 여름 주류대전의 승자는 누가 될지 이목이 집중됩니다. 한국경제TV 전유성입니다. 네, 이 명품도 아니고 술을 사려고 오픈런이라니 정말 귀한 게 많은 세상입니다. 네, 왜 명품 대신 명품 주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주가 정말 주식할 때 주가 아니고 술주였던 모양입니다. 네. 요즘 정말 이제 자고 나면 새로운 술이 나온다라고 할 정도로 술 시장 뜨겁습니다. 유통가도 공략에 나섰다라고 하는데 유통산업부 신선미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네, 신선한 소식만 들고 오는 우리 신선미 기자. 주류 시장에서도 오픈런이라니 굉장히 좀 신선합니다. 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영업 제한 때문에 술 문화에도 좀 변화가 생기면서 나타난 현상인데요. 예. 이 홈술 문화가 확산되면서 이제 술집이 아니라 유통가죠. 편의점이나 마트, 백화점에서 직접 술을 구매해서 집에서 마시는 문화가 생긴 겁니다. 네. 이 가운데 특히 이제 편의점은 접근성이 좋잖아요. 집 밖에 나가면 바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덕분에 또 주류 매출이 굉장히 증가를 했는데요. 예. 편의점 4사 모두 이제 지난해 주류 매출이 1년 전과 비교해서 30% 뛰었고요. 올해 5월까지의 주류 매출도 한번 보니까 최소 10% 이상 늘었습니다. 이 같은 변화에 술 시장도 이제 가정으로 무게중심이 좀 이동을 했는데요. 코로나 이전에 보면요. 업소용이랑 가정용 비중이 절반 정도 이제 반반 고르게 나눠져 있었는데 지금은 네. 이제 가정용 시장이 더 커졌습니다. 오. 70% 이상을 차지하면서 이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할 만큼 커진 건데요. 특히 술은 온라인으로 구매가 좀 불가능하다는 점도 주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배달이 가능한 술은 아예 없는 겁니까, 그럼? 가능한 술이 있긴 한데요. 네. 전통주만 가능합니다. 그 안에서도 이제 지역 특산주, 민속주로 아주 제한적인 상황인데요. 예. 때문에 이제 오프라인 유통 업체들이 이커머스 업체들과 좀 경쟁을 많이 했잖아요. 그 사이에서 이제 유리한 품목이 바로 술이 된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제 술을 통해서 고객을 유인해야 하는 입장인데 네. 술 문화까지 이번에 이렇게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통가는 이때다 싶어서 다양한 술로 고객들을 유인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정말 편의점에 가보면 없는 게 없고 사실 코로나 시국을 맞춰서 더 성장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종민 앵커 같은 애주가들이 상당히 좀 열광할 만한 일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하셨어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 이렇다 보니까 아예 이 편의점 점장이 소믈리에인 곳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업계가 그만큼 좀 여기에다 힘을 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사실인데 왜 하필 주류일까요? 술을 사는 고객은 객단가가 높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술을 살 때 술만 사진 않습니다. 안주가 또 필요하잖아요. 사죠. 그렇죠. 네. 과자도 필요하고 안주도 필요하고 음료도 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매출 증대 효과가 큽니다. 또 이제 CU 같은 경우는 현재 5곳의 주류 특화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일반 편의점 대비 주류 매출이 평균 2배 정도 높습니다. 네. 특히 이제 양주는요 6.8배, 그리고 와인은 4.1배인데요. 또 안주도 같이 구매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주류 매출도 일반 편의점에 비해서 0.5배, 50% 가까이 높습니다.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마트24는 더 많은 주류 특화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예. 편의점 중에 최답니다. 전체 점포 수가 6,100여 개에 불과한데 주류 특화 매장 수는 3,800여 개. 절반이 넘는 넘네요. 상황인데요. 예. 하반기에는 이거를 이제 4,000여 개까지 늘려서 집객 효과를 좀 높이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 매장에서 판매하는 그런 주종도 뭐 맥주에서 와인, 위스키 등으로 다양해지는 추세입니다. 저도 이제 길을 가다가 가려고 한 게 아니라 이제 편의점에 들어갔더니 이 주류 특화 매장이더라고요. 술이 정말 많던데 이게 종류가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영훈이 정민 앵커를 좀 끌어들이나요? 이끈 것 같은데요. 뭐 천여 종의 주류를 구비한 그런 주류 특화 매장도 등장을 했습니다. 그날 들어간 그 편의점 매장은 얼마나 많은 주류가 좀 있었나요? 다 채워지진 않았고 절반 넘게가 이제 술로 채워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술을 좀 저도 구매하고 하나 구매해 왔죠. 역시 그냥 지나칠 수 없죠. 예. 네. 소문난 애주가입니다. 아닙니다. 뭐 옛날에 편의점 하면은 4캔에 10,000원 이런 맥주를 사는 맞아요. 곳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편의점도 진화를 한 셈입니다. 예. 그래서 특히 2030, 이 MZ세대들이 이런 변화를 주도를 하고 있는데요. 위스키 하면 아빠들의 술로 불렸거든요. 지금은 MZ세대들의 주요한 술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위스키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 보면요. 2020년에는 뭐 2명에 1명 꼴이었다면 지금은 4명 중 3명이 위스키를 구매하는 그 MZ세대입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죠. 네. 이렇게 좀 변화가 일어나는 이유는요. 기성세대처럼 이제 술을 많이 먹지는 않는 대신에 한 잔을 마시더라도 나는 좀 특별한 술을 먹겠다. 이런 요구가 있기 때문인데요. SNS도 이 같은 프리미엄 술 소비에 영향을 줬습니다. 값싸고 좀 대중적인 술보다는 비싸고 흔하지 않은 술, 좀 희소성이 있는 술을 좀 내가 먹고 SNS로 인증을 하고 또 나의 같은 친구들에게 인정을 받는 게 이 MZ세대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보니까 이 원소주 한 병에 한 15,000원 정도? 결코 가격을 일반 소주에 비하면 그렇게 싸지 않은 가격인데도 맞아요. 주저함들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뭐 이 소주를 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줄을 서고 있는데 뭐 어제 부산에서 네. 1,000명이 몰렸다고 하더라고요. 400명밖에 구매를 할 수 없는데 이걸 사기 위해서 밤부터 밤새도록 기다리고 있는 거죠. 구매 못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400명이 넘어가는 순간부터 구매가 어려우니 좀 돌아가 주시길 부탁드린다. 이 정도로 그렇게 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 소주가 사실 고급화되고 있는 겁니다. 중류식 소주로 불리는 이 프리미엄 소주가 바로 MZ세대들의 인기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이제 매출도 증가를 했습니다. 편의점에서 보면 이제 5월 매출액을 봤더니요. 증류식 소주의 매출이 뭐 편의점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1년 전과 비교해서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뭐 코로나로 뭐 집에서도 여러 술을 다양한 레시피로 좀 만들어 먹는 그런 뭐 것들이 유행을 하면서 프리미엄 소주 매출이 늘고 있는 건데요. 이에 편의점 업계는 이제 원소주 후속 상품이죠. 원소주 스피릿 그리고 임창정 소주로 불리는 그 소주 한 잔도 선보인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인기를 끄다 보니까 프리미엄 소주 시장 규모도 좀 커지고 있는데요. 3년 전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업계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전반적으로 시장을 좀 짚어보고 있는데 일단 네. 주류 시장 변화를 주도하는 게 지금 이제 주류 업계가 아니라 유통업계라는 점이 좀 특징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기성 주류 업계에서는 좀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주류 업계는 뭐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곤 있는데요. 네. 뭐 원소주 같은 게 반짝 인기가 아니겠냐 이런 식으로 겉으로는 좀 태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사실 거리두기 해제 후에 뭐 이제 유흥 시장도 좀 활기를 찾고 있어서요. 2분기부터는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네. 실제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 뭐 4월 18일부터 한 달간 봤는데요. 테라와 카스 유흥 시장 출고량이 전달과 비교해서 각각 95%, 80%
2배 가까이 증가를 한 거죠. 그리고 코로나19 확산 이전의 매출 수준으로도 회복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2020년 본격적인 거리두기 조치 전보다 출고량이 10%가량 늘었다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술 시장 규모가 9조 원, 연 9조 원 규모인데요. 국내 주류 시장에서 약 80%를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초록색병 소주 그리고 라거 맥주가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 점도 기존 주류업계의 자신감을 뒷받침하는 상황입니다. 또 이제 연일 품귀 현상을 보이는 이 원소주. 이게 술 시장의 주류가 될 수는 없다. 이런 자신감도 또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기존 주류 업계는 술을 좀 다양하게 마시고 싶어하는 MZ세대의 마음을 좀 사로잡을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 그리고 마케팅 전략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분석 한 줄 정리 한번 해볼까요? 네, 술에 취하고 매출에 한 번 더 취하고 이렇게 뽑아봤고요. 해시태그는 쏟아지는 신상술, 골라 먹는 재미. 이렇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과음했다고 하던데 회장 잘하기 바라겠습니다. 네, 유통산업부 신선미 기자였습니다. 제약업계에서 신약 후보 물질 확보는 물론 이 손대는 투자마다 이 대박을 터뜨리는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유한양행입니다. 특히 최근 코스닥 시장 입성에 성공한 에이프릴 바이오도 유한양행의 송은을 거쳤다고 하는데 고영욱 기자가 그 비결을 알아봤습니다. 유한양행이 2010년 무렵부터 현재까지 다른 제약바이오 기업에 투자한 돈은 약 5,200억 원. 이미 실현한 수익을 빼도 현재 평가 금액만 7,900억 원에 달합니다. 그렇게 투자 잘해서 윈윈하면 사실 좋은 거 아닐까요? 전 되게 좋게 보고 있고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특히 코스닥 상장에 성공한 네오 이뮨텍 투자권에서만 10배가 넘는 차익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5천억 원대 기술 수출을 발판으로 최근 코스닥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한 에이프릴 바이오 역시 유한양행이 2대 주주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른 제약 회사들도 사업 협력과 신약 후보 물질 확보를 위해 지분 투자를 하지만 유한양행의 투자 성과는 독보적입니다. 회사마다 좀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유한양행만큼 이렇게 좋은 수익을 거두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유한양행이 좀 투자에 성공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눈여겨볼 수밖에 없죠. 유한양행이 투자의 두각을 나타낼 수 있게 된 힘은 절실함에서 비롯됐습니다. 10여 년 전 신약 개발 분야에서 뒤처지면서 내부의 위기의식이 팽배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보수적인 문화부터 바꿨습니다. 적극적인 투자 의사결정으로 문제 해결에 나섰습니다. 투자 관점은 시너지였습니다. 향후에 아니면 저희 R&D 방향에 맞는 성장성을 갖추고 있는 후보 물질이 있느냐. 그러면 그 후보 물질은 지금 어떤 단계고 외부 시장 상황이나 이제 경쟁 상황은 어떻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프로치가 되게 되는 거죠. 현재는 전략실과 중앙연구소를 주축으로 전단팀을 꾸려 투자 대상 기업을 물색하고 투자 금액 70억 원 이하는 대표이사 전결로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유한양행은 투자에 언제나 성공한 것은 아니지만 경험들이 쌓이면서 소중한 자산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경제TV 고영욱입니다. 네, 이렇게 요즘 투자계에 큰 손으로 부상한 제약바이오 기업은 유한양행뿐만이 아닙니다. 새로운 기술을 확보하면서 수익까지 노리는 제약 바이오 기업들, IT바이오부 박승원 기자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박 기자, 앞서서 유한양행 사례를 살펴봤는데 이렇게 투자에 성공한 제약 바이오 기업들 이 외에도 많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먼저 들어드린 회사는 이제 바로 동구 바이오제약인데요. 네. 동구 바이오제약도 이제 투자로 소위 이제 대박을 터뜨리는 기업 중 하나로 꼽힙니다. 예. 동구 바이오제약은 이제 노바셀 테크놀로지, 로버터스, 그리고 미국 발테드 시퀀싱, D&D 파마텍, 뷰노 등에 이제 간접적으로 투자를 했는데요. 네. 이 가운데 이제 진노넨 컴퍼니와 뷰노는 이제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고 지난해 말 기준 투자 수익률은 무려 1,230%, 690%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신들의 이제 사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한 업체를 중심으로 이제 투자를 했고 이 과정에서 투자 수익까지 덤으로 얻을 수 있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인데요. 이렇게 이제 투자에서 쏠쏠한 재미를 보면서 동구 바이오제약은 이제 투자 확대를 위해 벤처 캐피탈을 설립했고 지난 2월엔 신기사 등록까지 마쳤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녹십자도 이제 소위 이제
그 투자로 대박을 터뜨리는 기업 중 하나인데요. 녹십자는 이제 유바이오로직스와 이제 파맵신의 투자에 이제 쏠쏠한 재미를 봤습니다. 이 가운데 이제 유바이오로직스의 경우 이제 12억 원을 투자해 500억 원 가량의 자금을 회수하며 투자금 대비 40배에 달하는 수익을 보기도 했습니다. 예, 동구바이오제약과 녹십자 사례를 들었는데 이 외에도 혹시 좀 최근에 좀 눈여겨볼 만한 투자 사례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우선 최근 기준으로 이제 항암제 개발 전문 기업인 HLB 생명과학이 있는데요. HLB 생명과학은 이제 체외 진단 의료기기인 이제 전문 업체인 에임을 인수했습니다. 네. 에임 인수를 위한 이제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에임 전체 지분 10만 주를 이제 979억 원에 사들였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조직 재생의학 전문 기업 LNC 바이오도 이제 의료 로봇 전문 기업을 그리고 바이오 생체 재료 전문 기업 한국 BNC는 이제 시약 및 시험기기 도소매 기업을 체외 진단기기 전문 기업 SD 바이오센서는 독일에 이어 이탈리아 체외 진단 유통사 등의 이제 지분을 투자하거나 인수해 나섰습니다. 기존 사업의 이제 역량 강화와 사업 다각화 그리고 글로벌 시장 진출이 주된 배경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특히 이런 투자 행보가 제약사라서 더 필요한 부분도 있었다라고 한다면서요?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이제 가장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제 신약 개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이런 신약 개발의 같은 경우는 이제 불확실성과 실패의 위험이 큰데 이를 이제 최소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투자에 나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실제 이제 미국 바이오 협회에 따르면 임상 1상에 진입한 약물이 최종 승인까지 성공할 확률은 10%가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제 신약 개발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지만 실제 상업화까지 쉽지 않은 게 현실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기술력이 있는 바이오텍을 인수하거나 지분을 투자함으로써 새로운 파이프라인의 이제 공동 개발과 판매 권리를 확보할 수 있고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 여기에 글로벌 시장 진출까지 깨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앞서 언급한 기업들처럼 이제 투자한 기업들이 증시에 상장할 경우 소위 잭팟도 터뜨릴 수 있는데요. 투자를 받는 기업 입장에서도 나쁠 게 없습니다. 기술력은 있지만 이제 뚜렷한 수익원이 없고 자체 생산 시설과 영업망이 부족한 상황에서 투자 유치를 통해 이런 한계를 이제 극복할 수 있는 게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은 앞서서 이제 뭐 성공 사례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업계에 이런 방식이 또 하나의 사업 유형으로 자리 잡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렇게 가는 게 맞고요. 네. 지금 이제 이런 행보는 앞으로도 이제 지속될 것이라는 게 이제 지배적인 시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신약 개발 실패의 이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초기 이제 지분 투자를 단행하고 상장 이후 이제 지분을 매도해 확보한 수익을 또 다른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는 소위 이제 선순환 구조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투자라는 게 또 무조건 성공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실패할 위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앞서 언급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투자에 성공해서 관심을 받았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들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예. 기존 사업과의 이제 시너지나 뭐 글로벌 시장 진출 등을 이유로 들지만 실제 기존 사업과의 이제 시너지가 낮을 경우 투자로 인해 손실을 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이제 이렇게 투자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이제 보다 면밀히 분석해서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인데요. 관련해서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굉장히 큰 수익이 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완전히 투자금을 다 손실로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바이오텍에 대한 투자 또는 제약사들이 이러한 바이오텍에 투자를 해서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보수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 투자 활발히 하고 있는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 소식 들어봤는데 동시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튜브 제목과 해시태그 정리해 볼까요? 네, 이제 유튜브 제목은 이제 투자에 열 올리는 제약 바이오, 그리고 해시태그는 이제 대성 무릎 떡잎 미리 선점, 옥석 가리기는 필수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IT 바이오부 박승원 기자였습니다. 벤처 기업의 빠른 스케일업을 위한 환경을 조성을 하겠습니다. 신시장 진출을 제약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대대적으로 격파하고 초격차 스타트업 등 신산업 분야 선도 기업을 발굴하여 중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제 지원 확대 등 민간의 벤처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시장의 애로가 많은 구속 투자 및 M&A, IPO 등 폐쇄 시장 활성화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네, 고 웨스트 시간입니다. 금요일 글로벌 콘텐츠부 이지호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오늘 키워드 바로 보겠습니다. 네. 오늘 키워드 반려동물의 아마존입니다. 네, 오늘은 좀 시적절하게 네, 키워드가 나오네요. 그러네요. 반려동물과 아마존 좀 잘 어울리지 않는 단어라고 할 수가 맞아요. 있겠는데요.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바로 반려동물의 아마존이라는 내용입니다. 뉴욕 증시는 민간 고용 지표와 일부 기업의 실적 부진에도 상승했는데 특히 반려동물 용품 유통업체인 추이가 강한 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24% 넘게 오른 29.18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예. 이 추이는 오늘의 키워드인 반려동물의 아마존이라고 불리는 기업인데요. 오늘 이 얘기를 들려드리기 위해서 키워드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네, 뭐 전날 시간 외부터 이렇게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실적이 얼마나 좋았던 겁니까? 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이는 어닝 서프라이즈급 실적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네. 추이의 1분기 매출액은 24억 3천만 달러로 집계돼서 월가의 전망치인 24억 2천만 달러를 상회했고요. 특히 월가에서는 0.13달러의 주당 순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는 0.04달러 주당 순이익을 거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같은 깜짝 실적이 발표되면서 주가를 좀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정말 깜짝 실적입니다. 네. 근데 추위 이게 이름이 귀엽습니다. 뭐 이렇게 씹는 걸 좀 연상시키는 이름인 것 같기도 하고 네. 뭐 하는 회사입니까? 일단 키워드에 좀 힌트가 있습니다. 네. 반려동물의 아마존이라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반려동물 용품 업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추이는 2011년에 설립된 비교적 신생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예. 급속하게 성장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려동물의 아마존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추이는 사료나 간식, 또 의류, 장난감, 뭐 침대, 보충제 등 반려동물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뭐 개나 고양이뿐만 아니라 물고기나 새, 말, 토끼 등 애완용으로 기를 수 있는 동물 관련 제품은 모두 취급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반려동물 종합 인터넷 쇼핑몰 이렇게 설명이 될 것 같은데 네. 업계 아마존이라고 뭐 불린다고 한다면 성장도 빠르다는 거잖아요. 네. 이유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일단 추이의 설립된 배경을 보시면 좀 이해가 빠르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추이는 일단 라이언 코엔이라는 창업자가 동네 펫 용품점들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데 실망해서 창업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펫 용품점들과의 차별화를 꾀한 것이 성장 비결로 꼽히는데요. 예. 일단 고품질의 펫 제품을 전문적으로 이렇게 제공을 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구축하고 빠른 배송 시스템을 내세우면서 시장 점유율을 확보했습니다. 현재 80% 이상의 어떤 가정에 이길 배송이 가능한 상황인데요. 뭐 초기부터 물류센터 구축에 공을 들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취급 품목만 지금 반려동물 대상이지 아마존과 비슷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 같습니다. 뭐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그럼? 네, 여기에 더해서 추이가 주목받는 것은 구독 경제 모델을 좀 차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일단 뭐 사료와 배변 패드 사실 소모성 제품이라서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많이 필요하실 거라서 생각이 되는데요. 네. 이런 상품들을 보내주는 정기 배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안정적인 매출 성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실제로 추이 전체 매출 가운데 이 프로그램이 차지하는 비중이 70%에 달한다고 하고요. 네. 또 자체 브랜드 PB 상품을 확대하는 것도 한몫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추이는 2015년부터 PB 상품을 출시하기 시작했고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300%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유통업체가 PB 상품을 판매한다는 것은 곧 마진 개선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요즘 뭐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산업적으로도 좀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전망도 계속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추위는 코로나19가 불거진 이후로 좀 성장성이 부각이 됐습니다. 혹시 반려동물 키우시나요? 네, 저 키웁니다. 네, 저도 좀 키우고 있는데 바깥 활동이 좀 줄어들면서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반려동물 수요가 코로나19 이후로 좀 늘었다고 늘었군요. 합니다. 또 외부 활동을 자제하는 환경으로 온라인 플랫폼이 추위가 각광을 받고 있죠. 여기에 반려동물 용품이 소비를 미룰 수 없는 필수품이라는 점이 또 맞물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팬데믹에 의해서 엔데믹 시대에서도 펫 비즈니스는 좀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투자 자문 기관이죠. 크로스 어소시에이츠의 창업자인 탄크레딧 코르데로는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에도 오랫동안 열풍이 지속될 것으로 생각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반려동물 마니아 때문이라면서 지금 키우기 시작한 반려동물은 앞으로 10년은 더 키워야 될 맞아요. 것이다. 예,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에 따르면 2020년에 2,300억 달러 수준이었던 글로벌 펫케어 시장 규모가 연평균 6.1%씩 성장해서 2027년에는 3,500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주가도 한번 좀 볼게요. 이번 실적 계기로 좀 나아지긴 했지만 그동안은 사실 불안했습니다. 월가 평가는 어떤가요? 네, 잘 알고 계시네요. 예. 일단 추위 주가가 지난해 1월에 101.82달러로 고점을 기록한 이후에 계속해서 좀 저점까지 77%가량 하락을 하다가 최근에서야 바닥을 좀 탈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추위가 반려동물 관련 사업인데다 온라인 플랫폼에 집중하다 보니까 성장주로 분류되면서 주가 상승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컸는데요. 그런데 지난해 4분기에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적으로 성장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불거졌고 주가가 계속해서 좀 추락을 한 겁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실적이 예상보다 잘 나와주면서 재평가되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현재 투자 의견도 매수가 12명, 비중 확대가 1명, 보유가 10명 등으로 긍정적으로 좀 나오고 있고요. 월가에서는 추이가 성장 섹터이면서 경기 방어적인 성격을 지녔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높은 증시에서 투자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반려동물 관련 산업에서 또 눈여겨볼 만한 기업이 있을까요? 사실 국내에서는 마땅한 투자처가 없기 때문에 네. 추이 같은 해외 기업을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펫 전문 보험사인 트루페니언이 최근에 주목받는 업체 가운데 하나인데요. 고객이 병원에 진료비를 내고 이를 보험사에 추후에 청구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자신의 몫만 실시간으로 지불할 수 있는 창구 직불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보험 구독 횟수가 65만 마리가 넘는 것으로 좀 확인이 되고 있고요. 개별 종목에 투자하기가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펫산업 전반에 투자하는 상장지수 펀드 ETF도 대안이 될 수 있겠는데요. 일단 프로쉐어즈 펫케어가 대표적인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헬스케어나 리테일, 음식료, 금융 등에 분산 투자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추이 같은 경우도 편입을 하고 있다. 이런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고웨스트 이지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내일자 한국경제신문 미리 살펴봅니다. 첫 번째 기사, 코로나로 축소됐던 인천국제공항의 국제선 운항이 이달 8일부터 정상화된다고 합니다. 2년 2개월 만입니다. 2배로 치솟은 항공권 가격도 점차 내려갈 걸로 보이는데 다만 항공사들이 국제선 수요를 감안해 항공편을 단계적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이어서 단기간에 회복되긴 어려울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달 인천공항 국제선을 이용한 승객 수는 93만 3천 명 수준으로 코로나 직전의 6분의 1 수준입니다. 다음은 윤석열 정부 국정 과제 중 하나인 반도체 시설 투자 인센티브 지원안을 놓고 부처 간 협상이 진통을 겪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정부는 반도체 시설 투자 지원 방안을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계획인데 재정 당국인 기획재정부는 기업의 시설 투자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현행 6% 수준인 대기업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 공제를 20에서 25% 수준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업계에서는 보조금 방식이 특정 기업을 겨냥해 정책을 내놨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며 세액 공제 확대를 선호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 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